오늘 이 시간에는 반박할 수 없는 진서의 가치 증명으로서 북부여 고구려 그리고 대진국 발해에 관해서 좀 더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단고기는 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보시더라도 90% 이상이 진서론에 관한 논문들, 이런 논문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왜 환단고기가 진서인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소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료 교차 검증으로 이미 환단고기 위소로 판정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전체 학계의 입장이 아니고 식민사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그런 어떤 판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년 한나라 식민지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병도가 1960년대부터 국사 교과서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낭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다. 그 낭랑이 존속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위아래로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시면 지금도 낭랑은 대동강 평양 유역에 있고요. 그리고 낭랑군은 420년 동안 우리 연도에 보면은 108년에서 313년까지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금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에서요, 오색 영롱 한국 고대 유리와 신라라고 하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낭랑군은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한 군현의 하나로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 후 313년까지 420여 년간 한반도 서북지방에 존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낭랑군은 중원의 새로운 문물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창구로서 한국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낭랑 유리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정적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둘러가지 않고 얘기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420년간 존재했다. 그리고 4세기에서 6세기 200년간 임나일본부가 존재했다. 도합 합하면은 620년, 그 이전에 위만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700년 가량 한반도는 고대의 이렇게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식민지의 경영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인데요. 일본의 식민사관은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라, 백제, 고구려 왕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한 임나일본부 학설이 있었고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불신됩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 삼국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본기의 상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해서 스에마스, 이마니시류, 이케오시 히로시 모두 다 신라는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우리나라 학자, 교수들도 신라 초기 역사는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초기 역사는 말 못하겠다. 그리고 삼국의 초기 역사는 북한 삐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었죠. 그리고 교과서는 잘 알듯이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그리고 백제는 3세기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 되어서야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암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전에는 이제 태고내라고 암기를 했다라고 이종욱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다소키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그 틀 속에서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한민족의 고대 국가 성립은 4세기에야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의 역사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국사의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국 박물관, 한국관을 가보시면 거기에 한중일을 비교한 도표가 있는데요. 고조선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여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토 3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라고 하는 것은
원시 삼국이라고 합니다. 원삼국이라고 해서 원시 삼국 BC 100년에서 AD 300년까지는 백제 가야 신라가 성립되기 이전에 원삼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약 1700년 정도 되는 역사로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 중에서도 이제 환국, 배달, 조선을 지나서 북부여, 고구려 그리고 대진국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진서, 근거, 사료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 태양 비문을 보면 출자 북부여라고 나오죠.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 고구려인들이 스스로가 고구려의 정체성,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갖다가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두르 비문에서는 원출 북부여, 그 근원적으로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고구려는 북부에서 나왔음을 이렇게 비문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부의 역사를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아까 보듯이 출자 북부여로 되어 있고, 모두르 비문을 보면 옛적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에서 태어나셨으며 천재의 아들이며 하백의 손자이며 1월의 아들인 추모성왕이 북부여에서 나셨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부여의 180년의 역사가 지금은 잘려나간 그런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환단고기는 이 북부여의 역사를 고스란히 복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환단고기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부여기라고 하는 곳을 보면 이 북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헤브루 왕의 신하 아람불에게 나타난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헤브루 왕의 신하 아람불이 있는데 그분에게 나타난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에 그 재상 아람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하늘이, 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이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로 가서 가서번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삼국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저에게 내려왔다라고 아람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국유사 동부여조를 보면요, 북부여왕 헤브루의 신하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서, 여기는 천재라고 나왔습니다. 천재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는 이곳을 피하라 라고 해서 가서번 땅을 제시를 하고 있죠. 천재가 나타나서 나의 자손이, 이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왕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왕운기를 보면 재상 아람불이 말하기를 일전에 하느님이 내려와 저에게 이르시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왕운기라든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또는 천재가 내려와서 오 자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합하면 뭐가 되냐면 천손이 됩니다. 천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디선가 천자를 칭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북부여 땅을,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천자를 칭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북부여기를 보면 제위 35년 가보년 10월에 동명국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어 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로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임금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하니 임금께서 난감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두막한이 주체예요. 천이라고 또는 천재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분이 고두막한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두막한이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임금은 이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우 헤브루가 즉위를 하고 동명한 고두막한이 군대를 보내어서 계속 위협함으로 임금과 신하들이 몹시 난감하였다.
이때 국상 아람불이 주청하기를 통하물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으니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에 적합하니 가히 도읍할 만한 곳입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환단고개에는 고두마칸이 이것의 주체가 고두마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비교로 해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동국 이삼국집, 제왕운기와 환단고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에 나타난 것은 천재, 천신, 천재, 하늘 이렇게 나오죠. 천재가 내 자손을 시켜서, 천신이 장차 나의 자손으로, 천재가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고두마칸께서 나오셔가지고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인데, 이 고두마칸이 사라지고 나니까 뭡니까? 그 자리를 꿈에 하늘이, 천신이, 천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두마칸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지워버린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나타난 분이 바로 고두마칸이셨다. 서암록 출신이고 단군조선 제47대 고열가 단군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한무제의 침입을 격퇴시켰죠. 아무래도 한무제 침입을 격퇴시켰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삭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위 13년 계유년에 BC 108년 한나라 유철이 평라에 침범하여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고두마칸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사군의 어떤 진실, 한무제가 침입을 했을 때 누가 의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와서 싸웠는가라고 하는 이 역사의 어떤 진실이 삭제되어 있었는데 환단고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두마칸이시다. 그 고두마칸이 나는 천재의 아들이니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북부여로 이렇게 들어가서 북부여를 계승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때 동부여가 탄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고두마칸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해모수와 헤브루로 굉장히 헷갈린 역사가 우리 역사의 어떤 기술 속에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두마칸이 나는 천재지자라는 부분에서 다른 문헌에서 전하는 천신, 천재, 상재, 하느님이 보낼 것이라고 하는 자손이 바로 고두마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고두마칸이 삭제되어 꿈 이야기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부역의 하를 보면 북부여가 성읍을 바쳐서 항복하고 왕실만은 보존시켜 주기를 여러 번 애원하니까 고두막 당군께서 들어주셔서 헤브루의 봉작을 낮추어서 제후로 삼아서 차릉 가서번으로 이주해 살게 하셨다라고 또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영웅 고두마칸을 복원하여 역사의 퍼즐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고두마칸이라고 했는데요, 두마칸이라고 합니다. 그 고두마칸의 이름과 같은 나라가 있죠. 두막루국이라고 합니다. 이 두막루국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우리가 환단고기에서도 사실은 주변에 한두 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 북부여의 위쪽에 가면 두막루가 있습니다. 이 두막루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두막루는 부여의 유민들이 나하를 건너가 건국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 건국한 시기는 410년에서 726년까지 약 300년간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속을 했고 726년 발해 무왕에게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두막루국은 위서인데요, 위서나 북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막루국은 물길국 북쪽 천리에 있고 낙양으로부터 6천리 떨어져 있으며 옛날의 북부여다. 옛 북부여다, 구북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막루는 바로 북부여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원 11년에 달말루에서 이군 수령이 조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달말루는 바로 두막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막루는 스스로를 북부여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하자 유민들이 나하를 건너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죠. 윤명철 교수도요, 북부여의 후예들이 5세기 중반쯤에 세웠으나
결국 8세기 후반 무렵에 발해에게 합병당한 것이 바로 두막루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이제 부여가 이렇게 망할 때 그것을 예감하고 일부의 주민들이 두막루국을 세워서 부여의 풍속과 성품을 잘 보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막루라고 하는 나라의 그 이름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북부여기에 나오죠. 5세 단군이 고두막한인데 일명 두막루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이 두막루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막루국이 이렇게 국이라고 하는 또 나라의 명칭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막루국이라고 하는 것이 환단고기가 없다면 이 두막루국을 통해서 두막루라는 분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지만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두막루라고 했을까? 추정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대가 이제 해우루잖아요. 해우루고 그리고 해우루의 뒤를 이은 분이 동부여로 가서 이제 헤브루가 됐죠. 루가 이제 갔습니다. 루가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두막 단군도 이렇게 북부여를 잇는다라고 했을 때 뭐 곧 두막루 루가 이제 한자가 같거든요. 그래서 두막루라고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두막루라는 명칭은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막루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두막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고두막 단군을 통해서 이 두막루국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명이 누군지를 명쾌하게 알 수가 있죠.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이다. 지금 학계는 동명과 주몽이 같은 분이다. 동명성제가 바로 주몽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명이 누구인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지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명성왕이 주몽이다. 동명제는 주몽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몽이 아니라 고두막한이 졸본에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하였다라고 북부여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명과 주몽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연남산 묘지명입니다. 여기 보면 동명은 길을 느끼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그리고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에 임해 나라를 열었다. 도읍을 열었다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동명이 개국을 하고 그것을 이어서 개도를 한 것이 바로 주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남산 묘지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문신 김철령은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계승했다. 같은 얘기죠. 동명이 개국하고 그리고 주몽이 개도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과는 다른 동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주류 강단사학에서는 모른다 이거죠. 혹은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단고기는 이 동명의 존재가 고두막한이라고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고두막한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동명과 주몽도 구분을 못하고 저 두막루국의 정체도 이렇게 모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브루에게 헤브루와 동부여가 이렇게 천도하게 된 그 배경으로서 아람불에게 나타난 존재, 그것이 누구인지 그냥 하늘인지 알고 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두막한은 바로 중국에서 완전히 제거한 역사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 고두막한이라는 존재를 삭제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광개토 태왕은 17세의 손이라는 비문의 미스테리가 풀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광개토 태왕은 원시조로부터 17세의 손이라고 했잖아요. 17세 손. 근데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삼국사기에는요 13세 손으로 나옵니다. 13세 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대 손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1, 2 있잖아요. 1, 2가 1세, 2세죠. 그 다음에 3대, 4대가 3세입니다. 대무신왕, 민중왕.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져서 모본왕,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에서 4세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들, 뭐 자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를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왕은 13세이며 19대이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확히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3세이며 19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세인데 왜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17세라고 하냐, 이게 의문인 거죠. 왜 삼국사기에는 13세라고 하는데 왜 그 앞에 4세가 더 붙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몽 선대에 네 분이 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네 분 조상의 역사가 바로 북부여의 역사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기 상에 보면 북부여를 계승했다. 고추모가 역시 천재의 아들로서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났다. 단군의 예법을 회복하고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어 제사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은 해모수로부터 17세 손이다. 그 사이에 4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4대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 태백일사입니다. 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고리군의 왕 고진은 해모수의 둘째 아들인데 고진의 손자는 옥저후 불리지이다. 모두 도적 위만을 토벌한 공로로 봉토를 받았다. 이 불리지가 일찍이 서암록을 지나다가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 기뻐하여 장가들어 고주몽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 고진이고 이 고진의 손자가 옥저후 불리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리지가 고주몽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모수에서부터 4대가 더 추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기 상에서 북부여를 계승해서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어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러한 어떤 가계도를 보았을 때 4세손이 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이 장수태왕 시절 건립한 비문인 광개토 태왕 비문은 고구려 역사의 1차 사료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 태왕이 17세손이라는 그 한 점을 학계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800년 뒤에 나온 삼국사기에 따르면 13세손이기 때문에 광개토 태왕 비문을 갖다가 여전히 이렇게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세손 차이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환단고기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의 역사는 주몽으로부터 700년인데 그 전에 해모수까지 해서 200년의 역사가 더 붙여져서 900년의 역사가 됩니다. 이 고구려 900년설이 있는데요. 이 고구려 900년설의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자, 이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려 비기에서는 900년이 안 되어 80 먹은 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가진 이래로 오늘날 900년이며 당나라 장수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의 신하인 가언충이 고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나라 고종, 당나라의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비기라는 것이 비결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고구려는 900년이 안 되었을 때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비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이 800년이다. 금 900년. 지금이 900년이고 이적의 나이가 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원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961년에 나왔던 당회요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고구려 편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비기에 전하기를 고구려는 1000년을 넘지 못하고 80노장에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900년이 다 되었고 급이잖아요. 다 다다랐다라는 뜻이죠. 다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900년이 다 되었고 이적의 나이가 80이다라고 합니다. 900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역산을 해보면요. 이때가 668년이었어요. 그럼 900년이 되려면 어디로 가냐면 668 더하기 232를 하면 900이 됩니다. 그 232가 언제냐면 BCE가 되겠죠. 그래서 BC 232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BC 232년에 해모수 단군이 대부여를 이어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해모수 단군께서 대부여를 승계한 그 해가 바로 232년이었고 그 해로부터 200년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도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북부여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일으켰을 때는 BC 239년입니다. 그 239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꽤 올라갑니다. 907년이 되잖아요. 907년이 되기 때문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 한자 그 한문을 보시면 이제 딱 900년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232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해모스 단군께서 단군 조선의 마지막인 대부여를 이어서 즉위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구려가 이렇게 이 연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기 상을 보면 해모수 제위 8년에 임금께서 무리를 거느리고 옛 수도에 가서 오가를 설득하시니 오가가 드디어 공화정을 철폐하셨다. 이때 나라 사람들이 단군으로 추대하여 봤더니 이분이 바로 북부여의 시조이시다. 이때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바로 고구려가 900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북부여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17세손 호태왕과 고구려 900년 유국설의 의문을 동시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소선호에 관해서는 소선호는 자세히 보시지 않은 분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소선호의 노는 노의 노자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소선호라고 했을 때 노자는 흉노할 때처럼 이렇게 노의 노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단고기와는 다르죠. 소선호 할 때 환단고기는 다른 노자를 씁니다. 대국노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서선호의 어떤 위상을 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대국노자인데요. 이것을 중국에서는 굉장히 서선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을 노예노자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선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조선 사상 유일한 여성 창업자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주몽 성제는 이 소선호의 왕호를 어하라라고 내려줬는데요. 이 어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하라는 지금 중국 문헌이나 또 다른 문헌에서는 어라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서나 북사, 태평 환우기, 태평어람, 통전 등에서는 왕의 성은 부여씨이고 이름은 어라하라 하는데 백성은 건길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중국말로 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어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몽께서 소선호께서 주몽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섬기기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을 때 주몽께서 매우 기뻐서 칭찬하시고 소선호를 책봉하여 어하라라는 칭호를 내리셨다. 바로 고구려의 주몽이 뭐냐면은 주몽성제가 소선호에게 내린 칭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칭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환단고기는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의 매금과 백제의 어하라와 함께 남평양에 만나서 공물을 바치는 일과 국경에 주둔시킬 병사의 숫자에 대해서 약정하였다. 장수태왕께서 이렇게 그 신라의 매금, 신라의 왕과 백제의 어하라, 백제의 왕과 함께 만나서 약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신라의 매금이 나옵니다. 고구려가 신라의 왕은 매금이라고 불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금성문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금성문에만 나오는 매금 용어의 확실한 뜻은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 고구려 비를 보면 신라 매금과 동이 매금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한 6번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봉평비의 기록을 보면 모즉지 매금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울진 봉평비는 신라 버풍왕 때 세워진 그런 어떤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태양릉비의 기록에 보면은 신라 매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라 무엇이냐, 신라는 좀 나오는데 이게 한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탁본 중에서 매금이라고 한 탁본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광개토 태양릉비의 기록은 신라 매금이다. 그래서 신라 매금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광개토 태양비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이 매금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칭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라에서 자체적으로는 이 매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쓰죠. 고구려에서 칭일 때 이제 매금이라 쓰고 그리고 백제를 어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백제 어라하, 어하라 그리고 매금이라고 하는 금성문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 초기 건국지, 바로 소선호가 처음에 있었던 곳이 백제 건국지가 한반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인데요.
고주몽이 제위할 때 일찍이 말하기를 만약 적자 유리가 오면 마땅히 태자로 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소선은 장차 자신의 두 아들이 이롭지 못할 것을 염려하다가 경인년 BC 42년에 사람들에게 페대의 땅이 기름지고 물자가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남쪽으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페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폐수와 대수의 그런 지역입니다.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폐수와 대수의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소선호가 건설한 왕국이 있었던 이 페대 지역은 지금의 하북성 난하 부근의 일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건국의 처음 뿌리가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주서, 수서, 북사, 백제전 등에는 한결같이 백제가 처음 나라를 대방의 옛 땅, 대방고지라고 하거든요. 대방고지, 대방의 옛 땅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방의 옛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 백제의 처음 입국지인 대방고지는 바로 후한 때 공성강인 낙랑군 두뉴현 이남의 황무지, 낙랑군 두뉴현의 이남의 황무지를 나누어 설치한 대방군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낙랑군이 중국 하북성 난하 유역에 있었으므로 낙랑군을 나누어 설치한 대방군 또한 그 부근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가령 이 낙랑군 두뉴현의 남쪽의 황무지라고 했는데 이병도는 낙랑군 두뉴현을 어떻게 비정을 하는가? 그걸 이제 억지로 황주에 비정한 근거입니다. 그건 뭐냐면 고려사 지리지의 황주 목조를 보면 황주를 갖다가 우동 어홀이라고 한다. 근데 우와 호를 난데없이 뺍니다. 우와 호를 걷어내면 동어가 있는데 동어는 둔유와 비슷하다. 그래서 낙랑군 둔유어는 바로 황주에 있다. 이렇게 비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비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바로 낙랑군의 25개 현을 갖다가 전부 다 한반도 북부에다가 비정을 하였습니다. 이거 억지로 비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수서 지리지를 보면 요서군에 대방산이 있다. 이 대방이잖아요. 이 대방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요서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방군은 한반도의 황해도 지방이 아니라 중국의 하북성 지역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폐수 대수의 처음으로 백제가 있었던 대방고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한반도 땅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해서 한반도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나부 부여, 서부여의 을하가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된 것을 환단고기는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진서에 나옵니다. 진서 동해열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무제 때 자주 와서 조공하다가 AD 285년에 이르러 모용회에게 습격을 받아 무너져 그 왕 의려는 자살하고 자제는 의려의 자제니까 이제 의라도 있죠. 옥조로 달아나 숨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서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태백일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백일사에서는 혹자는 말하기를 의려왕은 선비에게 패한 후 바다를 건너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자제들은 도망쳐 북옥조를 보존했으며 다음에 아들 의라가 즉위하였다고 한다. 후에 모용회가 다시 침략해오자 의라는 수천의 무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이 의라가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태백일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려국에서 오사카까지 의라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의라신사가 있습니다. 아니 의라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의라신사를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의라족의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대의라신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의라신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라가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에 그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의라는 수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외인들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확실하게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신라건국의 어머니 파소는 부여 황실임을 알려준다. 사실 지금 동북공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삼국유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선도산의 신모는 본래 중국 제실의 딸이었는데 이름은 사소였다. 물론 여기서 중국 제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가운데 국가라는 거죠. 이걸 부여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비 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제실의 딸이었는데 이름은 사소라고 하였고, 사소가 처음 중국에서,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진안에서 와서 박혁거세를 낳았다고 기록하여 바로 파소와 박혁거세의 혈통을 중국 한족 혈통으로 왜곡시켜 놓았다. 그러나 정작 중국 사서에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혁거세 중심 건국 신화의 위상이 약화되었고, 이때 사소의 출자도 중국 제실의 딸로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삼국유사에는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확실한 어떤 반대로서 그것을 찾으려면 태백일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태백일사에 보면은 옛날 부여 제실의 딸 파소가 있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여의 딸이다 이거죠. 부여 제실의 딸 파소가 있었는데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하여 사람들이 의심함으로 눈수로 도망쳐서 옥조에 이르고 동옥조에 이르고 배를 타고 남하여 진한의 나흘철에 도착해서 혁거세를 낳아 양산촌에 버렸다. 이때 소볼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데려다 길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단실기에 보면, 신단실기에도 신라시조 혁거세의 성은 박씨인데 처음에 부여황실의 공주 동신성모인 그녀의 이름은 파소이다라고 해서 삼국유사는 사소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신단실기나 환단고기에는 파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결론 내자면 이 박혁거세의 어머니는 누구냐? 파소다. 그리고 부여제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단고기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태왕의 연호 건흥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요. 건흥 5년명 금동불광배가 있습니다. 건흥 5년명 1915년 충북 증원군 노우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불상의 광배, 연호와 간지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작 연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뒷면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은 뭐냐면 건흥 5년 병진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건흥 5년인데 이때가 병진년이다. 불제자 청신여인 상부의 아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을 만드오니 원컨대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 불법을 듣고자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냐면 건흥 5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건흥 5년, 그 건흥 5년이 언제냐면 412년이 임자년이고 광개토 태왕이 붕어를 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즉위년 칭원법에 의해서 그 돌아가신 해가 즉위한 해예요. 그래서 장수태왕 1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하면 416년 병진년이 됩니다. 이 병진년, 건흥이란 연호를 가진 것이 바로 장수태왕이 5년이 되는 해가 바로 병진년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416년 연호는 건흥이시고, 그리고 5년이니까 병진 5년, 건흥 5년, 병진이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학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지금도 헷갈려 하고 있죠. 그래서 학계에서 추정하기는 536년일 것이다, 596년일 것이다, 이렇게 막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라의 것일 것이다, 고구려의 것이다, 뭐 이것도 아직도 이제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환단고기를 그냥 인정을 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단고기를 약간 무시하고 그냥 유물을 진단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학계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처럼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고주멍성제의 다물평락, 그리고 태조무열제의 육무, 장수제의 건흥, 문자제의 명치, 평원제의 대덕, 영양제의 홍무, 그리고 28대 보장제의 개화까지 이렇게 많은 연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제죠. 보장왕의 연호가 개화인데 이게 환단고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1930년에 발굴된 위패산성이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 보란점시 성대양 외패산에 자리하고 있는 고구려 산성인데요. 이 위패산성의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개화 7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화 7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구는 뭐냐면 당나라 장수 고신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뭐냐면 개화 7년이라는 것만 지워져 있죠. 지워진 상태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름 4월에 오진 장수 고신감이 병력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공격하였다.
우리 보병과 기병 5천을 만나 역산에서 싸워 이를 격파하였다. 그날 밤에 아군 만여 명이 고신감의 배를 습격하였으나 고신감이 숨겨놓은 병력을 출동시켜 패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은데 이때 연호를 썼느냐 안 썼느냐 차이죠. 그래서 이 위패산성을 가보면 거기에는 계화 7년이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계화 7년. 이건 뭐냐면 바로 보장왕이다. 보장 황제의 연호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단고기는 유물을 통해서, 유적을 통해서 그게 다 검증이 돼요. 자, 이런 게 있죠. 백제 동성왕의 북이와의 전쟁은 왜 역사에서 제외되었나? 백제 동성왕이 있는데요. 고구려의 수당 전쟁과 같이 백제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웅진 백제 역사관을 갔습니다. 웅진 백제 역사관을 가니까 동성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활을 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런 용맹스러운 동성왕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의 최대 업적인 북이와의 10년 전쟁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삼국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보면 동성왕 제10년에 위나라가, 북이죠,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죠. 이것은 자치통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는데 백제에게 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남제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해에 위로가 또 기병 수십만 명을 내어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에 들어왔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병 수십만 명을 내세워서 백제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병이 뭡니까? 말을 타고 있는 거죠. 말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치로 보면 북이의 기병 수십만 명이 백제로 와요. 말을 타고. 어떻게 오죠? 말을 타고 오려면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를 거쳐야 돼요. 아니면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배를 타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고구려를 거쳐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고구려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말이 안 된다. 백제가 분명히 대륙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항해술이 발전한 나라라 하더라도 기병을 수십만 명이나 배에 싣고 나를 수는 없다. 북이의 기병 중심의 군대가 배를 타고 충청도까지 와서 백제와 싸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북이가, 후이가 서해를 건너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육로로 왔다면 고구려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후이가, 이 북이가 침략했다는 백제는 요서 지방에 거점을 확보한 그 백제가 아니겠느냐는 설이 유력하다. 이것이 유력할 수밖에 없죠. 뭐냐면은 바로 대륙 백제입니다. 대륙 백제를 인정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북이와의 전쟁임에도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국 문헌에도 나오는데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서와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었다. 뭐 이런 대륙 백제에 대해서는 뭐 중국 25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왕은 북이와의 이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장수들을 광양태수, 청하태수, 광릉태수, 성양태수로 봉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일대예요.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긴 장수들을 봉한 곳이 어디냐, 그걸 잘 보시면 결국엔 다 대륙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동성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륙에 있었죠. 대륙에 있었는데 동성왕이 죽습니다. 501년에. 자, 그래서 동성왕이 죽고 백제가 약화됐어요. 이때 뭐냐면은 명치 12년, 바로 문자재 왕이죠. 문자재입니다. 문자재가 신라 백성을 천주로 옮겨 그곳을 채웠다. 이 해에 백제가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백제는 굉장히 그때 혼란스러웠겠죠. 동성왕이 죽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어 요서, 진평 등의 군을 쳐서 빼앗으니 백제군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게 501년, 502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동성왕이 그렇게 북이와의 전쟁을 10년 전쟁을 했던 동성왕이 갑자기 살해당함으로 해서 백제가 혼돈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그때 바로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단고기하고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2년에 백제가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군대를 보내어서 요서, 진평 등의 군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백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근데 백제군이 이때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불이 나게 일본에 있었던 무령왕이 올라옵니다. 무령왕이 이제 서둘러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송산리 고분의 모형 전시관에 보면은 이렇게 연대표가 있습니다. 501년 무령왕 즉위가 있죠. 그리고 479년 동성왕 즉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남제에 조공했다, 탐나에 사신을 보내 사죄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동성왕을 그렇게 뭐 정복군주처럼 활을 쏘는 그 멋있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중간에 동성왕이 한 일이 남제에 조공했던 일, 탐나의 사신을 보내서 사죄한 일밖에 없습니다. 북유아의 전쟁에 대해서 비해서는 이것은 적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전쟁 자체를 삼국 사기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백제도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동북공정이 지금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온달, 최근에 그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드라마의 그 배우가 이렇게 바뀌었었죠.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바보온달의 전투 지역을 온달 장군의 전투 지역을 정확히 알려주는 환단고기. 먼저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화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출동시켜서 요동을 공격하자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의 들판에 나가 싸웠다. 온달이 성몽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산의 들판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이곳이 명확하게 어디냐?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대장 온달을 거느리고 갈석산, 배찰산, 그러니까 배산의 들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배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석산, 배찰산을 치고 추격하여 유림관에 이르러 북주를 크게 깨뜨리셨다. 이로써 유림진 동쪽이 모두 평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배산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배산이고요. 그래서 이곳을 보면 유림은 지금의 산서성 경계다. 유림관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북주를 크게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주가 이제 망하죠. 북주가 망하고 나서 수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본격적인 전쟁이 이게 시작되는 거죠. 평원왕에서 이제 영양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598년에 드디어 수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양왕이 출범을 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598년에 고구려 영양왕이 출병한 것이 아니라 연태조가 출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연태조는 연개소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서 동의열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듬해에 영양왕이 말갈기병 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소에 침입하였는데 영주 총관 위충이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충이 물리쳤다. 이것도 이제 수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왕이 출병을 했고 만 명을 거느렸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임기한 교수도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이런 군대를 영양왕이 지휘를 했다는 점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군대라고 하는 말갈병이죠. 병력도 1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런 군대를 왜 영양왕이 지휘를 하지? 왜 굳이 영양왕이 친정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건 수나라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수나라를 자극하고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아주 큰 행동이기 때문이다. 영양왕의 친정이라는 고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국지전을 의도한 듯한 소규모 말갈병의 동원, 이러한 출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건 598년에 영양왕이 요소에 침입해서 그래서 위충이 격퇴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수서를 그대로 이제 받아 썼죠. 근데 환단고개는 이것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598년에 영양왕이 아니라 연태조를 보낸 거예요. 연태조를 보냈고 우리가 등주를 토벌해서 그 위충을 잡아 죽였다. 중국은 다 거꾸로 하잖아요. 금살 치우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연태조가 위충을 잡아 죽였는데 이걸 거꾸로 위충이 영양왕을 격퇴했다. 지금 삼국사기와 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진실은 무엇이냐? 구사에 이르기를 영양무원 호태열제 홍무 9년에 598년에 열제께서 서부대인 연태조를 보내어 등주를 토벌하고 총관 위충을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의 진실이다. 등주는 바로 이 산동성에 있는 거죠. 산동반도에 있는 겁니다. 등주. 대진국 때도 이 등주를 정벌을 했죠. 자, 영계소문의 증조부까지 알려주는 환단국이 실제로 좀 전에 보셨듯이 연태조가 있었습니다. 이 태백일사에 보면 조대기를 인용해서 영계소문은 일명 계금이라고도 한다. 성은 연씨이고 선조는 봉성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태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자유, 증조부는 광이고 나란히 망리지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증조부까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태백일사에 있는 그 기록이 바로 1923년에 영계서문의 아들인 연남생의 묘지명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묘지명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바로 연자유, 연태조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 연남생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단국에 있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입증이 되면 뭐냐면 이게 이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뺏겼었다 거꾸로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당태종을 이긴 안시 성주는 양만춘이 아니라고 지금 학계는 얘기하고 있죠. 양만춘이 아니다. 그거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16세기 중국 소설에 최초로 등장한 가공의 이름으로 실제 이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안시성주의 이름은 양만춘이라 하지만 이는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이름으로 역사적 근거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실제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교과서에도 양만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줄 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안시성 전투는 있지만 양만춘 장군은 교과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출처를 쭉 밝혀보면요. 저 앞에 우리 동춘당이 있잖아요. 동춘당 선생 별집을 보면 현종이 안시성주의 이름이 누구냐고 하니까 동춘당 송준길이 답을 합니다. 양만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송준길이 다시 답하길 부원군 윤군수가 중국에 기록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윤군수의 월정 만필에 보면은 두 가지 출처를 얘기해요. 임진왜란 뒤에 중국의 장수로 우리나라에 원병 나온 오종도란 사람이 안시성주의 성명은 양만춘이다. 당태종 동정기에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감사 이시바를 만났더니 당서연의를 보았더니 안시성주는 양만춘이었으며 또 안시성을 지킨 장수가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소설 취급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소설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이걸 또 이제 안시성주는 함행춘의 여동서록에서 양만춘의 이름이 있다. 함행춘의 여동서록에 또 이제 양만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보면 태종의 동정기에 양만춘이라고 하였고 경세서 보편에도 보면 상고하건대 추정국이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 그 태백일사에 보면은 양만춘도 있고 추정국도 나오잖아요. 그 추정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단고기에는 분명하게 양만춘이라고 나오죠.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이 태백일사의 기록이요 가장 그 소설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백일사를 인정 못하면 학계에서 어쩔 수 없지만 태백일사의 그 시기를 보면은 태백일사가 그 이전에 어떤 그 고서를 보고서 양만춘이라고 쓴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만춘은 안시성에 올라 전쟁을 독전했다. 이렇게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환단고기에는 태백일사에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맞았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그려놓고 있죠.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양만춘이 소리를 지르며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세민이 진을 나서자 공중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에 적중되어 왼쪽 눈이 빠졌다. 정확하게 왼쪽 눈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영화도 정확하게 왼쪽 눈을 고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 상고사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태종이 644년에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하여 돌아가서 당시 외과 의사의 불안전으로 거의 30달을 앓다가 보장한 5년에 죽었다라는 것이다. 이 수십자 몇 자 안 되죠. 이 수십자를 얻기에도 5, 6종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읽어보고 들면하며 혹은 무의식 중에 얻고 혹은 무의식 중에 찾아내어 얻은 결과이니 그 수고로움이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문헌들도 많은데요. 그 많은 것을 이미 단재 신청 선생님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그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눈을 맞았다, 화살에 맞았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천 권을 반복해서 읽어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해서 나왔는데 부정하고 있죠. 학계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에서는 영계소문이 죽은 연도를 백제가 망한 후인 보장왕 666년으로 기록한 반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는 657년으로 적혀 있어 9년 차이가 난다. 과연 어느 기록이 옳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죽은 해를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그리고 삼국사기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66년. 그리고 조선상고사와 환단고기는 657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연남생 묘지명이 나오면서 이것이 확연히 정확하게 어느 게 맞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자, 보십시오. 28세에 연남생이 망리지에 임명되었습니다. 망리지는 세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영계소문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망리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28세 때예요. 661년에. 그러면은 영계소문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최소한 영계소문은 661년 이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전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뭐 3년상을 치렀든 아니면은 그때 당시가 당나라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바로 그냥 망리지가 되든지 간에 661년 이전이라는 거죠. 그럼 삼국사기하고 중국의 문헌의 666년은 전부 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생 형제의 분쟁이 666년 이전의 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남생의 나이 24세는 657년이라는 말이 된다. 여기서 24세로 했는데요. 24세 때는 장군으로 임명되고요. 그리고 28세 때 망리지를 맡는다. 이렇게 비석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남생이 병권을 맡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영계소문이 죽었다는 얘기다. 그 영계소문이 죽고 그의 직책이 연남생에게 승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영계소문이 죽기 이전에 고구려의 동맹국인 백제가 멸망했고 고구려의 도 평양이 멸망 직전에 소정방에게 포위당했다는 말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영계소문이 죽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용감했다. 영계소문이 죽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소문이 죽은 것을 뒤로 했다는 겁니다. 뒤로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언제냐면 개화 16년 657년 10월 7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북부여와 고구려에 있어서 이 환단고기의 어떤 진서, 사료 가치가 높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이제 대진국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국본기가 있는데요. 고려국본기를 봐도 거기에 새롭게 나오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하나 이상 새로운 근거들을 분명히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이렇게 모으게 된다면은 그것이 환단고기 위서론을 타파하고 그리고 진서인물 명백하게 하는 수백 가지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어떤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이 점점 더 가열화되고 있는데요. 이 환단고기 진서론이 나가게 되면서 이 환단고기가 올바르게 세상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